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근교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아침마다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출근하는 남편들의 차들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유치원 통학버스 앞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은 엄마들이 줄지어 서 있죠. 이곳에 사는 39살의 남편도 그렇게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1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며 서서히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지방 현장이 많아 출장이 잦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았죠. 그럼에도 남편은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려 애썼고, 기념일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생일만큼은 꼭 집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5살의 아내는 결혼 전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똑 부러지고 일 처리도 빨라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결혼 후에도 한동안 맞벌이를 했지만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2년쯤 지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남편의 수입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전업주부가 된 아내는 두 아들을 키우며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7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영리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죠. 남편은 첫째를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둥근 얼굴에 큰 눈. 남편의 유전자가 그대로 각인된 듯한 외모였습니다. 막내는 이제 겨우 2돌이 지난 참이었어요. 아직 말을 배우는 중이라 옹알이와 짧은 단어들을 반복하며 가족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 때, 막내가 태어났을 때, 지난해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까지. 사진 속 4명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주 말했어요. 가족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은 묘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아내와 대화할 때 예전만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죠. 아내가 웃을 때도 그 웃음이 진심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대할 때 미묘하게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특히 남편이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아내의 표정이 잠깐 굳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가워하면서도 당황하는 듯한 미묘한 반응이었죠. 남편은 그걸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권태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모든 부부가 겪는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만 보면 행복했으니까요. 특히 막내가 뒤뚱뒤뚱 걸어오며 아빠를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너무나 닮아서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막내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누구를 닮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모든 것은 한 가지 작은 계기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막내의 이름.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 것이었죠. 그날 저녁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오후 5시쯤 현장에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실에선 첫째가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고 막내는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온한 주말 저녁의 시작이었죠. 이런 순간이 남편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하고 나서 맞이하는 가족과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식탁에는 하나둘 반찬들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시금치나물과 김치가 식탁을 채워갔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첫째를 불렀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라고요. 첫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밝은 목소리로 막내를 불렀어요. 준호야, 밥 먹자.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집으려던 손이 공중에 얼어붙었죠.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준호, 그 이름이 남편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천천히 재생되는 영상처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은 왜인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매일 듣던 아들의 이름인데. 오늘따라 유독 거슬렸습니다. 아니, 거슬린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습니다.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죠. 준호, 그 이름은 남편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죠. 4년 전 아내가 아직 회사를 다니던 시절, 남편은 그 이름을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아내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주 회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준호가 프린터 고쳐줬어. 준호가 회식 때 나 많이 챙겨줬어. 준호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잘 끝냈어. 처음엔 그저 회사 후배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과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고, 어떤 주는 거의 매일 그 이름이 나왔죠. 남편은 당시에도 약간 신경 쓰이긴 했었습니다. 왜 유독 그 후배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한 후배인가 보다 했죠. 실제로 아내는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었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선배였으니까요. 그런데 막내의 이름을 정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준호라는 이름을 제안했었어요. 남편은 그때 잠깐 멈칫했었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수하고 호탕하다는 뜻이 좋다고 장명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획수도 잘 맞는다고요. 남편은 그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좋은 뜻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회사 후배의 이름이 준호였다는 걸 이제야 명확하게 기억해낸 거예요. 아내가 그토록 자주 언급하던 바로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남편은 젓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막내를 안아 식탁 옆 유아 의자에 앉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 시기였어요. 막내가 태어나기 1년 전쯤이었죠. 아내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첫째를 키우기 힘들어서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때도 조금 의아했었어요. 첫째는 이미 5살이었고 유치원도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힘들다면 쉬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계산해보면 아내가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임신한 셈이었죠.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회사 후배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한두 번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젊고 깔끔하게 생긴 남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졌지만 남편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준호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회사 후배 준호. 그리고 막내 아들 준호 2개의 이름이 자꾸만 겹쳐졌죠.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4년 전. 아내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로 기억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 남편은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린 건 임신 3개월쯤이었습니다. 늦은 편이었죠. 보통은 2달 차에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남편이 왜 이제야 말하냐고 묻자. 아내는 불안정한 초기라서 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첫째 때도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시기가 묘했습니다.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 게 막내를 임신하기 반년 전쯤이었어요. 퇴사 후 몇 달간 아내는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내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자주 몸이 피곤하다고 했어요. 낮에도 자주 누워 있었고, 저녁이면 일찍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육아 때문에 지친 거라고 생각했죠. 첫째를 키우느라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가끔 외출한다고 하면 몇 시간씩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백화점 간다고 나갔다가 손에 든 쇼핑백 하나 없이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뭘 샀냐고 물으면 아내는 그냥 구경만 했다고 대답했죠. 당시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깊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사용했었는데 그 시기부터 아내는 휴대폰을 볼 때 유독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문자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내는 언니라거나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추궁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는 있는 거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친구였을까? 정말 언니였을까? 혹시 다른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남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도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요. 임신 5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하루 일찍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잠깐 산부인과에 갔다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이라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기검진은 보통 주말에 같이 가곤 했었거든요. 남편도 아이의 초음파 보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혼자 갔을까? 아내는 1시간쯤 뒤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 어땠냐고 물으니 아내는 아기 건강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남편은 그때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임신 중이라 예민한가 보다 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정말 병원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내가 태어난 후에 아내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막내에게 유독 집착했어요. 첫째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사랑으로 키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막내 때는 달랐어요. 아내는 막내를 단 1초도 떨어뜨려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에도 꼭 품에 안고 잤어요. 남편이 안아보겠다고 하면 아내는 깰까봐.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막내가 울면 다른 사람이 달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안아보려 해도 아내는 제가 할게요 하며 재빨리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막내 이름을 부르면 아내는 항상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마치 그 이름이 자기만의 것인 양 소유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그게 모성애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너무 과도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휴대폰을 숨기던 모습, 갑작스러운 퇴사, 그리고 막내의 이름 준호.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떠올린 기억들이 계속 맴돌았죠.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의심일 뿐이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고요.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10년을 함께 산 여자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고 자신의 아내였죠. 이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주말 내내 남편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첫째와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막내와는 블록놀이를 했어요. 아내와도 별다른 대화 없이 그냥 평범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사진관에 들렀어요. 지난달 찍었던 가족 사진을 인화하러 맡겼었거든요. 사진관 주인은 봉투에 담긴 사진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4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거였죠. 다들 웃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아이들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첫째가 막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남편은 그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첫째와 막내가 나란히 있으니 차이가 확연히 보였어요. 첫째는 남편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둥근 얼굴에 큰 눈, 작은 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도 구별이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막내는 달랐습니다. 막내의 얼굴은 좀 더 갸름했어요. 눈매도 달랐습니다. 첫째보다 훨씬 또렷하고 선명한 쌍꺼풀이 있었죠. 코도 오뚝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얼굴을 백미러로 확인했어요. 자신은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막내는 뚜렷한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막내만 따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클로즈업된 막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매일 보던 아이인데 사진으로 보니
낯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낯설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내도 아닌 다른 누군가를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을 열었죠. 아내의 예전 회사 이름을 쳤습니다. 회사 공식 계정이 나왔어요. 남편은 그 계정의 팔로워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었죠. 하나씩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계정이었어요. 남편은 그 계정을 클릭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은 아니었어요. 게시물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스크롤을 내리며 4년 전, 5년 전의 게시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시절 그 남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싶었어요. 4년 전 게시물에 그 남자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회사 야유회 사진이었죠.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남편은 그를 찾아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깔끔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얼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선명한 쌍꺼풀, 또렷한 이목구비. 갸름한 얼굴형, 오뚝한 콧날. 남편은 방금 전 본 막내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특유의 쌍꺼풀 라인까지 일치했죠. 남편은 사진을 번갈아 보며 비교했습니다. 막내와 그 남자의 사진을요. 카페 안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남편은 다시 한번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봤어요. 눈, 코, 입, 턱선, 귀 모양까지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비교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막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정말 현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키워온 막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엔 가지도 못했어요. 카페에서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녁 무렵에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정신이 없었죠. 신호등이 바뀌어도 몰랐고 다른 차가 경적을 울려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도 거실에서 놀고 있었죠. 첫째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막내는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가짜 같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으니까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남편은 막내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귀여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막내의 얼굴에서 다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또렷한 쌍꺼풀, 갸름한 턱선, 오뚝한 코, 모든 게 그 남자를 닮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아내도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사진으로 보고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라는 키워드를 쳤어요. 여러 검사 기관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중 가장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곳을 선택했어요. 사설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절차가 간단했죠. 머리카락이나 구강세포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이걸 해야 할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자신의 추측대로 나온다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였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거였죠. 하지만 모른 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두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막내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자고 있었죠. 남편은 막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막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자는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남편은 2년 동안 이 아이를 아들로 키웠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에 울면 안아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첫걸음을 뗄 때 함께 기뻐했고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울컥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던 걸까?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막내의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막내가 깰까봐 최대한 조심했어요. 다행히 막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뽑은 머리카락을 티슈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검사기관으로 바로 향했죠.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남편은 준비한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아 제출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기간은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남편에게 그 일주일은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기관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남편은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죠. 동료가 괜찮냐고 물어봐도 그냥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아내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았죠. 걱정하며 물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막내를 볼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막내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아주고 싶으면서도 안아주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7일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오늘쯤 나온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몇 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유전자 검사 기관이었죠. 남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메일을 열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남편은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PDF 파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파일을 다운받아 열었습니다. 화면에 검사 결과지가 나타났죠. 제목은 친자 관계 확인 검사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여러 수치와 그래프가 나왔지만 남편은 그런 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론만 찾았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제출하신 두 검체 간 유전적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남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죠. 주변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대화하는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휴대폰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유전적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운 거였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밤에 울면 안아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웃으면 함께 웃어주고 첫걸음을 함께 기뻐하고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니었죠. 남편의 사랑은 진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속았던 거예요. 아내에게 완벽하게 속았던 겁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조퇴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실제로 몸도 안 좋았죠. 토할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어디 아프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다시 한번 검사 결과지를 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결과는 같았죠.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문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죠. 아내는 몇 번 더 불렀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걱정된다고 했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여자였죠.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아내에게 보여줬죠. 아내는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목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봤어요.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남편은 계속 차갑게 아내를 바라봤죠. 대답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아내가 스스로 입을 열기를. 한참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했냐고 물었죠.
남편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쓴 웃음이었어요. 그게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네 결과라고 말했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우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죠.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내 회사 후배 그 남자 맞냐고 했죠. 그리고 왜 그놈 이름을 우리 아들 이름으로 지었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듣고 싶었죠.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남자와 관계를 가졌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년 반 전이라고 했어요. 회사 다닐 때였다고 했죠. 남편은 계산했습니다. 그때가 막내를 임신하기 직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임신했을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목소리가 떨렸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매일 늦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출장도 잦았고, 집에 있어도 피곤해서 자기만 했다고 했죠. 나는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를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당신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사 후배가 위로해줬다고 말했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유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면서 잠깐의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뿐이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한 번에 임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냐고, 막내가 자기 아들인 줄 아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죠. 그 남자는 결혼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결혼했고요. 그래서 서로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그 남자는 바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끊었다고 했죠. 아내는 혼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누구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거냐고 물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거냐고 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은 왜 준호로 지었냐고 했어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났다고 했죠. 아이가 그 사람을 닮았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도 그렇게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마치 그 사람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남자를 떠올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고 물었어요. 나한테 이 아이는 뭐였냐고 따졌습니다. 2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키운 시간은 뭐였냐고 목소리가 갈라졌죠.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남편과 아내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잠을 잤고 아내는 안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잤어요. 첫째는 부모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했습니다. 막내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죠. 사흘 뒤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명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남편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막내의 친자 관계,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했어요.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고 친자 관계 부존재까지 확인됐으니 법원에서도 남편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거라고 했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그 남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이미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신상 경보를 조사해뒀거든요. 소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아내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과거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을 기록한 메모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한 달 뒤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과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그리고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법원에서 아내에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거부했어요. 재판 과정은 남편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에 서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내의 불륜, 막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방청석에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남편의 부모님과 아내의 부모님 모두 충격을 받았죠. 특히 힘들었던 건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남편의 친자식이었어요. 남편은 첫째의 양육권을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달랐죠. 법적으로 막내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없는 이상 막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막내는 생물학적 어머니인 아내가 키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죠. 2년 동안 키운 아이였으니까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막내는 아들이었습니다. 밤에 울 때 안아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웃을 때 함께 웃어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기억들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청구는 인용됐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죠. 친자관계 부존재도 확인됐습니다. 막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판결났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천만 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500만 원은 상간남이 남편에게, 나머지 500만 원은 상간남이 아내에게 지불하도록 판결났죠. 남편에게 위자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막내를 데리고 말이죠. 첫째는 남편과 함께 집에 남았습니다. 이별하는 날 첫째는 울었어요. 동생과 헤어지기 싫다고, 엄마와도 헤어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첫째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아질 리 없었죠.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막내와의 이별은 더 힘들었습니다. 막내는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를 따라 나가면 되는 줄 알았죠. 현관에서 막내가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막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막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또렷한 쌍꺼풀 갸름한 얼굴. 오뚝한 코 다른 남자를 닮은 얼굴이었지만 2년 동안 사랑했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죠. 아내가 막내의 손을 잡고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첫째와 단둘이 살았어요.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막내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막내의 장난감들을 보곤 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첫째와 함께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하는 여자의 목소리였죠. 남편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저쪽에 젊은 엄마가 아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준호였던 겁니다. 남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순간 막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오르던 불륜남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죠. 이제는 그 둘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의 손을 잡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차에 타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이름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은 이제 알았습니다. 단 두 글자가 10년의 결혼을 파괴했고 한 가족을 산산조각 냈으며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앞으로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고통을 떠올릴 것입니다. 거리에서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철렁할 거예요. 막내의 얼굴과 불륜남의 얼굴이 겹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남편은 첫째를 키워야 했고, 회사도 운영해야 했어요.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상 속에 준호라는 이름은 없었죠. 그 이름은 영원히 남편의 기억 속에서 고통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